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회사 회의실에서 분명 제가 먼저 꺼낸 아이디어인데 어느 순간 그게 옆 동료의 아이디어가 되어 발표되는 걸 지켜본 적 있으셨나요? 그러면서도 에이 뭐 어때? 하며 어색하게 웃고 자리로 돌아온 경험. 혹은 분명히 싫다고 느꼈는데 상대가 조금이라도 서운해할까봐 아 맞아 그거 좋지 라고 고개를 끄덕여 버린 경험. 퇴근하고 나서야 아니면 자려고 누운 그 고요한 순간에야 뒤늦게 억울함이 올라오는 그 경험. 저도 그런 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꼭 이런 생각이 따라와요. 나는 왜 그때 한마디를 못했을까?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걸까? 그 자책감 정말 지칩니다. 상황도 억울한데 스스로까지 나를 몰아붙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저는 딱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해왔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쉽게 무시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그 차이는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런 상황에 더 자주 놓이게 됩니다. 우리 뇌는 태생적으로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을 생존과 동일하게 느낍니다. 인류가 수십만 년을 무리지어 살아오면서 뇌에 새겨진 본능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불편한 행동을 해도 뇌는 조용히 신호를 보내요. 지금 반응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참아라. 관계가 끊어지면 위험하다. 그 신호에 따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참고 웃고 넘깁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본능이 너무 강하게 작동할 때입니다. 지켜야 할 나 자신보다 주변의 분위기를 먼저 챙기게 될 때, 그리고 그게 반복될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착함과 만만함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와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건 그 경계를 다시 세우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목소리가 크고 표정이 차갑고 말 한마디에 주변이 조용해지는 그런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아우라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아우라는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입니다. 큰 소리를 치지 않아도 눈을 부라리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되는 그 느낌. 심리학적으로는 이걸 존재감의 밀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심리적 기제들을 통해서요. 오늘은 그 기제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어렵지 않아요. 심리학 전공자가 아니어도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순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 이 개념들을 접했을 때 그랬거든요. 나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나 조금 해방감을 줍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 수 있냐에 관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잃지 않을 수 있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차갑게 변하자는 게 아니라 따뜻한 채로 단단해지자는 이야기예요. 그 방법,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실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주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랫동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이 유창하고 재치 있고 빠르게 받아치는 사람이 대화에서 주도권을 가진다고요. 그런데 심리학 연구들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화 심리학에서는 발화 속도와 신뢰감의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왔어요. 흥미로운 건 말이 너무 빠른 사람은 상대방에게 신뢰감보다 불안감을 준다는 겁니다. 독일 괴팅겐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말의 속도가 빠를수록 청자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거나 불안한 상태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을 빠르게 하고 침묵을 참지 못하고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드는 건 대부분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빨리 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 하는 조급함이 말을 서두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조급함은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을 담는 방식에서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혹은 중요한 결정을 요구받았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깐 멈추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어떤 인상을 받으시나요? 대부분 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구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침묵 자체가 하나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대화 중 예상치 못한 정적이 흐르면 상대방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전전두엽은 우리 뇌에서 판단과 분석을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왜 저 사람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지?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건가? 하고 자동으로 되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짧은 순간 대화의 주도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을 견디는 사람에게 넘어옵니다.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저는 이걸 3초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천천히 하나, 둘, 셋을 세어보세요. 그리고 그 3초 동안 상대방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화난 눈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담담하게요. 그 3초만으로도 상대방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됐을 때 말한다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반응을 강요받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내면의 단단함을 보여주는 신호예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내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 감정이 얼마나 오래 남으시나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들기 직전까지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된다면 오늘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감정과의 융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상대가 나를 비난하는 순간 우리는 그 비난을 이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처가 깊어지고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이 상태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탈중심화 혹은 정서적 탈동의시라는 개념을 씁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감정을 나로 보지 말고 내 안을 지나가는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보통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잘 받지? 나는 역시 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감정이 나를 정의해버려요. 그런데 탈동의시를 적용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상처받은 감정이 지나가고 있구나. 저 사람의 말이 나에게 이런 감정을 일으켰구나. 감정을 나와 분리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영화관 의자에 앉아 스크린 속 장면을 보듯이 내 감정을 제3자의 시선으로 관찰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정을 관찰하는 순간 우리 뇌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언어로 명명하는 행위 자체가 편도체의 활성화를 줄여줘요. 편도체는 우리 뇌의 감정경보장치 같은 곳인데 지금 위험하다, 반응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 라고 언어로 정리하는 순간 그 경보가 조금 잦아들어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감정의 이름 붙이기, Affect Labeling라고 부릅니다. UCLA의 심리학자 매튜 리버만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내용이에요. 감정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실질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 안에 억울함이 올라오고 있어. 지금 나는 무시받은 느낌이 드는 상태야. 나를 주어로 두는 게 아니라 감정을 주어로 두는 거예요. 이 작은 언어의 전환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과 파도를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먹히지 않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거든요. 활동의시는 차갑게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충분히 느끼면서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해 보신 게 언제였나요?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서 들어준 게 아니라 거절했을 때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혹은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어쩔 수 없이 수락해버린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꽤 자주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사람일수록 역설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더 쉽게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회심리학의 사회교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교환 이론은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일종의 교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줄 때 상대방은 그것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 평가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항상 웃으며 부탁을 들어주면 상대방은 나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감사함이 사라지고 기대가 생기고 나중에는 당연한 권리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거절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이 되어버려요. 왜 갑자기 이래? 하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반면 선택적으로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의 예스는 무게가 다릅니다. 저 사람이 수락했다는 건 진짜 해주고 싶어서 라는 걸 상대방도 알거든요. 그 희소성이 관계의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 즉 바운더리를 긋는다는 게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걸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실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거절 자체가 아니라 거절할 때 드는 죄책감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절할 때 지나치게 긴 변명을 붙이게 돼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변명이 길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설명이 많을수록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내 부탁을 거절하는 게 찜찜하다고 느끼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협상의 여지를 찾으려 해요. 그럼 이건 어때? 하고요. 담백한 거절이 오히려 더 명확하고 관계를 덜 불편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 정도면 충분해요. 미안하다는 말을 남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안한 일을 한 게 아니니까요. 명확한 경계가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 선을 존중하게 만듭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울타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쩌면 앞에 세 가지를 모두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는 데 쓰고 계신가요? 발표를 마치고 나서 잘한 건지 못한 건지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지가 더 신경 쓰이거나 SNS에 무언가를 올리고 나서 반응이 어떨지 계속 확인하게 되거나 오늘 한 말이 혹시 누군가에게 이상하게 들리진 않았을지 자꾸 되짚어 보신다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외적 통제 성향이 강한 상태일 수 있어요. 외적 통제 성향이란 나의 가치와 상태를 외부의 반응과 평가로 측정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반대 개념인 내적 통제 성향은 평가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았나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심리학자 줄리언 로터가 1950년대에 처음 제안한 이 개념은 이후 수십 년간 수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내적 통제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타인의 비난에 덜 흔들리며 장기적으로 더 높은 자존감을 유지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외부의 평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진심을 다해도 오해받을 수 있어요. 이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나의 감정 상태를 의존하면 나는 영원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남의 반응에 따라 하루가 좋은 날이 되기도 하고 나쁜 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반면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나? 나는 내 원칙을 지켰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 평가는 오롯이 내 손안에 있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줄어들어요. 여기서 꼭 언급하고 싶은 심리학 개념이 하나 있어요. 스포트라이트 효과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치 내가 무대 위 주인공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기억할 것이라고 느낍니다. 오늘 회의에서 말실수를 했을 때 다들 그 장면 기억하겠지 라는 두려움이 드는 것처럼요. 그런데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자 토마스 길로비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실제로 타인의 행동을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도 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타인의 시선은 상당 부분 우리 뇌가 만들어낸 과장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뇌과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SNS의 좋아요나 타인의 칭찬이 주는 만족감은 뇌에서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은 자극이 끝나면 아주 빠르게 사라지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요. 이걸 저는 빠른 도파민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내가 스스로 정한 목표를 이루거나 내 원칙대로 살아냈다는 느낌에서 오는 만족감은 훨씬 천천히 그리고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이게 느린 도파민이에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빠른 도파민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외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묘한 안정감과 동시에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평가의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 말은 간단하지만 이게 쌓이면 사람의 태도 전체가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말을 꺼내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달라진 태도가 바로 사람들이 느끼는 아우라의 실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오셨군요.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셨다면 그걸로 이미 충분합니다. 잠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되짚어 볼게요. 첫 번째는 전략적 침묵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을 견디는 사람이 대화의 무게를 가진다는 이야기였어요. 3초의 정적.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짧은 순간이 나라는 사람의 밀도를 바꿔놓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탈동이시였어요. 감정이 나를 정의하게 두지 않는 것. 상처받은 감정과 나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바라보며 서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함부로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경계 설정이었습니다. 거절은 미안한 일이 아니라는 것. 명확한 선이 있는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선을 존중하게 된다는 것. 착한 것과 만만한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내적 통제성이었어요. 평가의 기준을 외부가 아닌 나 자신에게 두는 것. 빠르게 사라지는 외부의 반응 대신 오래 지속되는 내 안의 만족감을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쌓일 때 비로소 사람의 태도 전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가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네 가지를 내일 당장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리학에서 행동 변화를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한꺼번에 크게 변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뇌의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본질적으로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낯선 변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은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나고 오히려 역시 나는 안 돼 라는 자책감만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 네 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가장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 내일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을 꺼내기 전에 딱 3초만 쉬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3초가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어색합니다. 낯선 것이 어색한 건 당연한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변화를 지속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연료는 작은 성공의 경험이라고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 나 해냈는데? 하는 작고 구체적인 성공이 쌓일 때 사람은 비로소 진짜로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3초의 침묵을 지켜봤다면 그날은 성공한 겁니다. 불편한 감정에 이름을 붙여봤다면 그날은 성공한 겁니다. 한 번의 부탁을 담백하게 거절해봤다면 그날은 성공한 겁니다. 남의 반응 대신 내 기준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봤다면 그날은 성공한 겁니다. 그 성공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어느 날 문득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거울 앞에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대화하는 도중에 나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하는 순간으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지금의 당신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분위기를 살필 줄 알고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 조심하는 그 마음이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에요. 문제는 그 따뜻함이 방향을 잃을 때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야 할 배려가 온통 바깥을 향해서만 흐를 때 그때 만만함이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건 그 흐름의 일부를 다시 안으로 돌려놓는 연습이에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스스로를 소진시키면서 베푸는 친절은 언젠가 바닥이 납니다. 하지만 내 안이 단단하게 채워진 상태에서 베푸는 친절은 훨씬 오래가고 훨씬 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이 영상을 닫은 뒤에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은 내가 허용한 방식대로 나를 대합니다. 이 말이 처음엔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무시당한 게 내 탓이라는 건가? 하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면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도 따라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순간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겨울나무는 가장 추운 계절을 버텨내며 봄을 준비합니다. 밖에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나무 안에서는 조용히 봄을 향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도 그 조용한 준비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보다 조금 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다고 조금 더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